바로 또 올라오게 됐네요. 제가 이 사진을 볼 때마다 오글거려 가지고요. 실제로 제 모습인지 아닌지를 잘 확인을 못하겠어서 네, 슬라이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넘어라. 네. 오늘 주제는 Accelerate with Cloud and IDC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는 초기 10년은 개발자하고 아키텍트로 살았고요. 그 이후 15년은 엔지니어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기술 관련된 클라우드 관련된 기술을 구현해서 고객들에게 제공해드리는 클라우드 관련된 CTO로 살았고요. 그리고 애자일 코치도 겸하고 있습니다.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여기 지금 경영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완전 25년 동안 기술만 하고 있었던 기술쟁이거든요. 여기에 개발자나 엔지니어 아니면은 기술했었던 파트너 분들이나 아니면 실제 고객사 분들도 있으실 텐데, 혹시 엔지니어 출신이나 개발자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세요? 언제나 그렇듯 여쭤보면 손을 항상 안 드세요. 네, 실제 그 테크 기업을 한번 보게 되면, 그렇죠. 지금 현재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이죠. MS, 아마존, 구글, 테슬라 이런 쪽에 실제 CEO들을 보게 됐었을 때 엔지니어 그리고 개발자 출신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대체 기술쟁이가 왜 KT 클라우드의 수장이 돼서 저런 자리에 서서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라고 궁금해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테크 기업들에 대한 그 수장들을 보게 되면, 가령 마이크로소프트의 사티아 나델라 같은 그런 CEO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엔지니어 출신이거든요. 개발을 실제 엔티 서버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했었던 엔지니어였었고요. 그다음에 구글의 순다 피차이도 사실 크롬 툴바, 예전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크롬 툴바를 활용해서 크롬이 확산되어져서 검색을 굉장히 끌어올릴 수 있었던 개발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가장 핫한 AI 분야의 젠슨 황 같은 경우에도 실제 칩 설계를 맡았었던 엔지니어거든요. 결국에 기본적으로 크게 가는 하이퍼스케일러, CSP나 아니면 솔루션 벤더들의 관점에서 보게 됐었을 때, 저 같은 사람이 CEO가 된 게 그분들의 약간 좀 영향이 있지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회사에서 제일 좋아했었던 부분이 뭐냐면 공유라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기술에 대한 부분들을 실제 시장 내에 공유를 해서 고객 여러분들이나 아니면 파트너 여러분들이 도대체 대용량 처리 기술을 어떻게 내부적으로 구현을 해서 실제 서비스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핵심적인 기술들을 어떻게 할까? 커뮤니티와의 협업은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하이퍼스케일러들 중에 기술을 오픈하는 그런 구글이나 메타 같은 회사들도 있고, 국내 CSP들 중에도 그런 서비스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사실 제가 좀 크게 바라보는 부분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술에 대한 부분이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고객과 파트너분들이 말씀하시는 시장에서 통용되는 서비스들을 실제 CSP 관점에서 어떻게 구현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4년도에 대한 방향이 있다라고 그러면 기술에 대한 공개를 지속적으로 해 나갈 예정에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공유라는 것을 통해서 고객에게 가치를 드리고, 파트너에 계신 엔지니어 그리고 실제 엔드 유저에 계신 엔지니어 개발자분들이 동반 성장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전체 기조에 대한 부분이 사실 KT 클라우드의 변화의 시작점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짧게 지금 제 소개와 그리고 2024년도 어떻게 갈지에 대한 포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크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먼저 이 얘기를 꺼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클라우드에 관련된 부분들이 사실 10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 리프트 앤 시프트로 빨리 옮겨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지, C레벨 분들은 그때 무조건 이 DX라는 단어를 앞에 두고 성과를 만들어야지만 되는 상황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근간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근간은 클라우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을 가야지 그게 온프레미스건 아니면 실제 CSP, 글로벌 CSP의 원건, 그래서 리프트 앤 시프트 방식으로 굉장히 넘어가고 있었던 상황이 있었는데요. 갑자기 2022년 11월에 챗GPT 3.5가 공개되면서 단어가 확 바뀌어버리는 상황들이 오게 됐거든요. 2022년도 11월에 나오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다 써봤었던 AI 관련된 단어가 저희를 공습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었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단어가 AX, AI 트랜스포메이션, 그리고 아까 제가 전에 뭐 에자일 코치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이 AX의 에자일 트랜스포메이션,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관점에서 실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굉장히 빠르게 변화시키고 그 위에 AI를 얹으려고 하는 기업들의 노력이 굉장히 많이 시도가 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가장 큰 숙제일 거예요. AI를 어떻게 구현해야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가져다 비즈니스 모델화 시켜야 되는지 하라고는 했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전체적인 DX와 AX에 대한 베이스를 보게 되면 AI가 지금 현재 가장 큰 화두의 인프라에 있는 상태고요. 결국에 실제 나왔었던 것들을 보게 되면 지난 3분기, 2023년도 3분기하고 4분기에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실제 메타가 엔비디아에 주문한 H100 GPU의 양만 하더라도 그 60만 장을 주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4Q에만 글로벌 AI를 하겠다라고 하는 12개 기업들이 실제 엔비디아에 주문한 H100의 GPU의 개수를 보게 되면 약 한 70만 장 정도를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 들어와 있는 실제 AI 관련된 H100 실제 GPU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죠. 어느 정도의 규모로 들어올 것인가, 그것을 수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AI가 계속 확산됨에 따라서 인프라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인프라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데이터 센터하고도 연결이 되어져 있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에 5kW 정도의 렉당 수용을 할 수 있었던 영역이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저희 데이터 센터에 IDC에 요청하는 실제 전력 수요는 렉당 20kW 이상을 다 요구를 하고 계세요. 그러면 고집적에 대한 부분들로 실제 여기 나와 있는 워크로드를 수용할 수 있는 요구를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대용량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사실 법인세가 가장 싼 아일랜드 같은 경우에 뭐 사실 데이터 센터 집중되고 있는데 아일랜드라는 국가 한 곳에 굉장히 작잖아요. 근데 거기에만 2024년도까지 84개 데이터 센터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국내를 기준으로 따지게 된다면 여전히 수요는 부족한 상태거든요. 그러한 AI에 대한 부분과 실제 IDC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인프라가 구성이 되어진다라고 하면 비즈니스는 당연히 그 위에 클라우드를 베이스로 AI형 클라우드 아니면 DX형 클라우드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하게 됐었을 때 저희가 기존에 클라우드를 단순하게 리프트 앤 시프트를 하고 가상화 레벨로 가게 됐다라고 하면 지금 이따가 권영현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디지털 플랫폼 정부의 실제 기저에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라고 하는 지속 가능한 형태의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는 클라우드를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 전체 커다랗게 저희를 관통하고 있는 세 가지의 단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꼭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AI가 첫 번째가 있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 AI에 대한 GPU를 도입한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에 관련된 부분들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어요. 당장 인프라를 깐다라고 그러면 상면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하고 그리고 전력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먹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것인지, 그래서 웬만한 기업들은 AI에 대한 인프라를 가져다가 쓸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왜냐하면 초기 캐펙스 자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접근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용 절감에 대한 화두도 당연히 있고요. 기존에 있었던 에지지 시스템에 대한 비용 절감도 있었는데 우리가 미래를 만들기 위한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분에 대한 비용 절감도 초기 캐펙스가 발생했었을 때 또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리고 최신 GPU가
뭐 지금은 조금 수급량이 풀렸다라고 하지만 지난 3Q만 하더라도 HVAC 딜리버리가 되지는 리드 타임이 52주에 가까운 상태였었거든요. 그렇게 됐었을 때 지금 뭐 6주에서 뭐 10주 이렇게 해서 벤더분들께서 말씀해 주시겠는데, 우리가 특정 기술들을 디플로이하기 위해서 GPU를 적기에 받을 수 있냐, 인프라를 적기에 받을 수 있냐, 이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만들 수 없다면 그러면 어디에서 제공해 주는 영역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찾아보면서 여러분들이 혁신을 조금씩 시켜나가야 되는 그런 숙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파운데이션 모델을 만들어서 제공하려는 글로벌 하이퍼스케일러나 아니면 국내에 그런 업체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게 됐었을 때 실제 파운데이션 모델 위에 기업이나 아니면 국가의 데이터를 파인튜닝해서 실제 서비스를 만들 수 있게 한다라고 하면, 이때는 데이터 주권, 보안에 관련된 부분들, 샌드박스에 대한 부분들, 이런 서버링 개념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도대체 어떻게 하지? 우리가 플랫폼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 AI의 모델에 우리의 데이터를 실어가지고서 올려도 되는 것일까? 아니면 구축형에 대한 부분들로 하는 것일까? 이런 부분들도 약간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실제 사례를 가지고서 설명을 드리는 게 항상 제일 이해도가 빠르시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체 인식, 반려견 생체 인식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인데요. 실제 스타트업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었다시피 GPU 투자에 대한 부분들이 쉽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커버할지, 그리고 빠른 GPU 딜리버리 할지, 그다음에 AI 서비스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의 요구가 있는데요. 그걸 이제 저희가 AI 서브라는 약간 25개 정도의 인스트럭션 셋을 미리 제공을 해서 저희가 필요한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AI 서브라는 모델을 통해서 저희가 결과를 만들어냈고요. 그래서 초기 투자비, 즉 온디맨드 형태의 초기 투자비 업계에 저렴한 사용료를 저희가 만들어 드렸고요. 그 다음에 0.2장 단위, 코드 아키텍처를 통해서 하나를 다 써야 되는 게 아니라 0.2장 단위의 추상화된 실제 워크로드를 돌릴 수 있게끔 해서 비용을 최적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호환성에 대한 부분들과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을 해서 이 스타트업 비즈니스에 대한 시장 진입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구축이 되어지고 있는 모델인데요. 아까 말씀드렸었던 서버린 AI에 대한 부분들이 온프레미스형으로 고객이, 그러니까 서버린 AI 클라우드에 대한 온프레미스를 요청을 하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됐었을 때 저희는 엔드투엔드 서비스로 실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튜디오에 대한 부분들, 학습 모델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을 고객이 내부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 적용을 하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AI를 적용할 수 있는 형태의 서비스도 같이 만들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고객 디플로이형이기 때문에 실제 서버린 GPU 팜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실제 구축 서비스를 제공해드리는 하나의 사업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I를 보게 됐었을 때 저희가 지금 당장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 개의 지금 칩 벤더들에 배포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유연하게 할당을 받아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AI 서브 모델, 그 이후에 인스트럭션 셋을 좀 더 확장해서 보다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AI 트레인이라는 모델을 저희가 서비스를 준비 중에 있고요. 여기도 알겠지만 2월 달에 리벨리온에 저희가 100억 원 정도의 추가 투자, 그리고 총 KT 그룹 통해서 330억 원 정도의 추가 투자를 한 리벨리온을 통해서 저희가 향후에 저희 내부의 서비스에 확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뭔가를 만드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상생 생태계를 저희가 만들면서 전반적인 산업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결과로 이런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KT 클라우드의 AI 로드맵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워낙 많이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똑같은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야? 라는 말씀을 해주실 수 있는데요. 사실 국내 CSP 같은 경우는 공공중심 클라우드를 많이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관련된 부분들도 당연히 저희가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 그 공공행정 서비스 관련된 부분들을 대상으로 하게 됐었을 때 전환 대상 시스템의 70%가 이제 향후에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적용을 해야 되는 그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실제 리프트 앤 시프트, 아까 말씀드렸던 건 리프트 앤 시프트라고 같다라고 그러면 뭔가 애플리케이션의 워크로드를 여러 멀티 클라우드에 배포가 될 수 있는 형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실제 공공 쪽에 적용이 되게 됐었을 때 안정성이라든지 확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니즈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 상태고요. 금융 같은 경우에는 실제 대량 트랜잭션에 대한 효율적 처리를 하고 그다음에 뭐 금융감독원의 보안 가이드라인이 그 금보원의 보안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을 적용을 하기 위해서 이러한 실제 트랜잭션에 대한 부분들을 클라우드화 시키는 작업들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대형 1금융부터 뭐 3금융까지도 마찬가지로 같은 방식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엔터프라이즈를 보게 되면 산업별로 굉장히 다양한 니즈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가트너에서 실제 포캐스팅을 하게 됐었을 때 인더스트리 클라우드 플랫폼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산업 특화형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어떻게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보게 되면 클라우드에 대한 니즈는 AI 때문에 다 없어진 거 아니한데 여전히 AI에 대한 부분들은 AI 트랙으로 가야 되고 클라우드 관련된 부분은 클라우드 트랙으로 가야 되는 투트랙 전략을 취해야 되는 게 지금 현재 C레벨 분들의 고민이시기도 할 거고요.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도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가실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제주도청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사료를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시스템들이 사실 뭐 노후화되거나 아니면 확장하기 어렵거나 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업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 매년 2배씩 폭증한다라고 하는 고객의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과 더불어서 보안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인프라에 대한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제주도청 쪽에 있는 그 시스템들을 실제 저희 쪽에 있는 천안 CDC 쪽으로 옮겨드리는 작업을 진행을 했고요. 그래서 행정 시스템 성능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전용 존을 구성을 해서 고객들이 안전하고 빠르게 확장할 수 있게끔 만들고요. G클라우드 보안 인증을 통해서 보안에서 약간 좀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여유를 만들어드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신용증권 케이스로 이번에 서밋 때 이제 사례를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사실 금융사다라고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계정배, 정보계, 뭐 퇴직연금, 뭐 DW계 이런 형태의 시스템들이 다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공모주 청약 같은 것들을 하게 되면 트래픽이 무지하게 몰리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게 됐었을 때 대량의 트랜잭션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었던 업무 시스템을 도메인 단위로 분리를 하게 됐었을 때 이것들 얼마나 효과적으로 처리할지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스템 이중화에 대한 부분들과 DR에 대한 부분들. 그래서 신용증권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코어별 업무 시스템에 대한 유연한 구성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아키텍처를 같이 구현을 해서 전환을 하는 과정에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클라우드의 특징인 탄력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스케일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요즘에 센터 간 금융권들이 가져가고 있는 센터 간 액티브 형태의 존을 실제 천안 CDC와 목동에 있는 IDC를 연결해서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게 원 네트워크의 원 IDC 형태의 구조를 저희가 지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질의 서비스를 활용해서 실제 클라우드와 묶여져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신용증권에 제공해드린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션별 사례 때 한번 자세하게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디지털 교과서 플랫폼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실제 600만 명이라고 하는 건 학생과 교사를 총으로 합하게 됐었을 때 동시 사용자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백업 체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문제가 발생하게 됐었을 때 지난번 해안부 쪽에 문제가 생겼었을 때 이런 다원화 정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복구 정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동시 사용자가 많기 때문에 이 트래픽 분산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게 굉장히 경험적으로는 중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유연한 대처를 할 수 있게끔 하는 체계를 만들어 드리는 작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상생이라는 단어를 설명을 드렸는데 CSP라고 그래갖고 NHN하고 네이버가 맨날 경쟁하는 거 아니야?
제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NHN 클라우드와 협업을 하면서 제공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실제 멀티 클라우드에 대한 배경을 보게 됐었을 때 CSP 간의 경쟁이 아닌 협업을 통해서 고객의 성공을 함께 해야 한다라는 그런 명제를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에 접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이 케이스의 성공사를 발판 삼아서 저희뿐만이 아니라 실제 굉장히 열어놓고 연합을 하고 그런 포용성을 통해서 비즈니스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내용이 이 결과로 나타나기를 저는 개인적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술에 대한 부분들은 너무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뭐 MSA를 해야 된다, CI/CD를 해야 된다, 그 컨테이너 기술을 도입을 해야 된다, 실제 클라우드 인프라를 받쳐줘야 된다에 대한 부분인데 당연히 저희는 기존에 있었던 서비스들을 양질의 서비스로 만드는 작업도 같이 진행을 내부적으로는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실제 고객들이 원하는 서비스들을 발굴을 해서 그게 단순히 서비스가 런칭됐어요가 아니라 실제 케이스를 가지고 굉장히 집중적으로 개발해서 품질이 있는 그리고 여러분들이 걱정을 안 할 수 있는 서비스의 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실제 내부적으로는 노력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DC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약 한 4분 정도가 남았는데 핵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데이터 센터의 요구사항이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일 제가 봤었던 걱정이 뭐냐면 기존에 있었던 데이터 센터의 기술을 변형시켜서 고객들이 현재 요구하는 고집적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운영 효율화에 대한 관점까지 넘어가게 되는데요. 저는 전기세 나오는 거 보고 깜짝 놀랐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지?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 정도를 먹게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센터 효율화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많은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있는데 관제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데이터 센터로 보일 수 있게끔 하는 원 IDC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저희가 가장 그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에 관련된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고품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방법들, 즉 차별화 포인트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저희가 IDC에 대한 사업을 계속 확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선 IDC하고 클라우드가 결합된 하이브리드 인프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었던 고객이 계십니다. 그래서 GPU에 관련된 고객이 가지고 있었던 GPU 그리고 추가적으로 학습이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할 수 있는 GPU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시에 필요했었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그러한 GPU들이 놓일 수 있는 상면에 대한 니즈들 그리고 안정적인 운영 환경을 그러니까 수전이라든지 아니면 냉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전체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하셨던 고객이 결국에는 저희 KT 클라우드의 IDC를 선택을 하게 되셨고요. 임대에 대한 부분들, GPU 임대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서비스를 같이 해드립니다. 그래서 최신 GPU 서버를 빠르게 확보해서 상면에서 작동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부분들. 그래서 여기에 인로클링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향후에는 액침 냉각까지도 가겠지만 인로클링 같은 기술들을 활용해서 고객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전력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까지도 저희가 고민을 해서 저희가 서비스를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IDC와 GPU를 동시 공급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서울에 있는 용산 데이터 센터에 작동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저희가 제한 모델이 있습니다.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용량을 확보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아일랜드 사례도 보여드렸지만 전 세계에 있는 기업들이 전력을 어떻게 확보하지? 내가 AI 워크로드를 돌리게 됐었을 때의 상면을 어떻게 하지? 확보하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신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런 대용량 트래픽 처리할 수 있는 고집적 상면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게끔 하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 센터를 제공해 드리는 형태로 고객께 제안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서비스를 여기 한국전력 케이스를 했었는데요. 기존의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계신 고객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POE를 보게 됐었으니까 운영 효율에 대한 부분들을 보게 됐었을 때 진짜 효율적인가?
네트워크 관련된 부분들은 정상적으로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게끔 만들어진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게 효과적인지 궁금해하시는 고객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사실 저희는 IDC 사업자 1위 사업자입니다. 그리고 그만큼 노하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컨설팅 서비스에 녹여서 진단 서비스, 기존에 고객이 가지고 계셨던 IT 쪽의 데이터 센터 어세스먼트 서비스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하면 고집적, 고효율 개선을 할 수 있는지, 효과 운영성을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을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 컨설턴트와 실제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하는 상품을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IDC를 보게 되면 향후에 그 하이퍼스케일이죠. 괜히 기존에 있었던 글로벌 CSP들이 하이퍼스케일러라는 이름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제 아실 거예요. 하이퍼스케일 형태의 IDC에 대한 요구사항인데,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가산 데이터 센터를 오픈하고 경북 데이터 센터를 오픈을 하고 추가적으로 인오르가닉 성장이나 아니면 저희가 계속 확보를 함으로써 시장에 대한 수요를 저희가 받고 고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IDC 관련된 부분에 신기술을 발굴해서 고효율이 나면서도 실제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운영 효율을 통해서 뭐 저전력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인로클링,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액침 냉각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솔루션들도 POC를 통해서 향후 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을 기반으로 에너지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런 부분들도 저희라고 AI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I 기반의 관리 시스템들을 만들어서 실제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가 운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청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업방에 대한 부분들은 아까 초기에 인트로의 동영상에서 보셨다시피 AI를 관통하는 주제는 하부에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을 해드린 IDC와 그 위에 클라우드를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저희가 같이 제공을 해드리고요. 저희가 그러한 서비스들을 믹스해서 고객이 성공 경험을 얻을 수 있게끔 소리를 듣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같이 성장해 나가는 형태로 잡고자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저희가 공유해드린 내용, 그 다음에 저희가 가져가고 있는 기존의 기술들을 내재화하는 방법들, 그리고 말씀드렸었던 전략적 제휴를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뭐 칩 벤더, 그 다음에 같은 CSP, 그리고 비즈니스 파트너, MSP 이런 형태의 파트너를 통해서 상생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의 중심에는 고객이 있습니다. 고객은 실제 기술을 활용해서 고객의 혁신을 원하시거든요. 그걸 하게 됐었을 때 단순히 직접 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KT 클라우드가 가진 기술을, 공유된 기술, 그리고 제공해드리는 서비스를 활용해서 그러한 혁신을 촉장시켜 드릴 수 있는 것을 저희는 목표로 삼고 있고요. 거기에는 저희와 함께하는 비즈니스 파트너, 여기 계신 비즈니스 파트너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지만 비즈니스 파트너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하고자 하는 기업, 고객들, 그리고 실제 뭔가 시장에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시는 스타트업 비즈니스들의 성장을 돕는 형태의 KT 클라우드가 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고요. 또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요. 저희 구성원들 모두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거라고 확신의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 키노트, 제 키노트는 좀 시간이 지나긴 했는데요.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언제든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열려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항상 귀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멋지게 강연 준비해 주신 KT 클라우드 최중근 대표님께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